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처음에는 아주 작고 초라하게 시작됩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월급 300이면 우리 딸 먹여 살리겠어요? 라는 말 한마디를 들은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그 자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청년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어떤 결말을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저녁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손이 떨렸습니다. 이발소에서 머리도 새로 다듬었고 드라이클리닝 맡겨뒀던 정장도 꺼내 입었습니다. 넥타이 매무새를 3번이나 고쳤습니다. 거울 앞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집, 예약하는 데만 꽤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격식 있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의 부모님을 마주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중소기업의 생산관리직이었습니다. 중견기업은 아니었습니다. 대기업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다니는 회사였고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그런 평범한 직장이었습니다. 세후 월급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당시에도 저는 그 돈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현장 점검을 나가면서 성실하게 벌어온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그 숫자는 저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약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국화꽃이 담긴 전통 한정식 상차림이 펼쳐졌고 어른들은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장인어른이 천천히 숟가락을 들다 말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좀 달랐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후는 것 같은.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월급이 얼마라고 했죠?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세후 300 정도 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탁!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식탁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월급 300이면 우리 딸 먹여 살리겠어요? 그 한마디에 식당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물잔을 만지작거리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헛기침을 한번 하셨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어떤 말을 해도 그 자리에서는 옳은 말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숭늉을 한 모금 드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되 우리 딸 고생시키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딸을 가진 아버지라면 누구나 할 법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장인어른이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밀어놓으셨습니다. 반으로 접힌 흰 종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것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파트 전세, 혼수 가전일체, 예단 및 예물, 그리고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남자 쪽 준비금 1억.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종이를 손에 들고 숨을 한번 고르다가 조용히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그 말만 했습니다.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그 짧은 저녁이, 그 차디찬 숫자 한 줄이 몇 년 뒤 모든 것을 뒤집어 놓게 될 거라는 것을. 결혼 후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내가 한 번이라도 힘들다는 말을 덜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장인어른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300짜리 월급쟁이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공장 현장에 나갔습니다. 퇴근 후에는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생산관리, 품질경영, 산업공학.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처가에서 돌아오는 말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처가에 갔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어른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장인어른이 술잔을 들며 자연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요즘 월급 좀 올랐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 올랐습니다. 340 정도요. 그러면 장인어른은 한 박자 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 먹여 살리기엔 아직 부족하네. 항상 웃으면서 하시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농담처럼, 마치 가벼운 안부처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매번 제 어깨를 누르는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웃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처가에 갈 때마다 이상한 감각이 생겼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였습니다. 분명 몇 년째 오가는 집인데 그 집 안에서 저는 늘 어딘가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앉아야 할지, 어디까지 움직여야 할지, 어느 정도까지 말을 섞어야 할지 그게 매번 어색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는 언제나 아내 몫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도착하면 장모님은 앞치마를 두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이니까 해야지. 저는 그 말에 토를 딸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더 이 집에서 뚜렷한 역할이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전을 뒤집는 아내 옆에서 기름을 닦았고 무거운 제수 그릇을 날랐고 밥상을 치우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들은 어디에도 남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의 지인분들이 오시는 날이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위요. 그 말 대신 장인어른은 늘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딸 남편입니다. 말 그대로는 같은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위와 딸 남편은 분명히 다른 말이었습니다. 하나는 가족이고 하나는 딸에게 딸려온 사람입니다. 저는 그 차이를 오랫동안 혼자 삼켰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요. 말했자 아내가 더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명절이 끝나면 차에 올라타고 창밖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그 감정을 흘려보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그해 추석 술자리가 길어졌습니다. 장인어른의 친구분 2분이 더 오셨고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사업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술이 몇 순배 돌았을 때 장인어른이 분위기에 취하셨는지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사실 말이야. 장인어른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딸 결혼 반대한 이유가 있어.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장인어른이 잠깐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위가 급이 안 맞아. 그 말을 농담처럼 던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웃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아니었습니다. 고속도로 가로등 불빛이 창문 안으로 길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미안해? 아내가 창문 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빠가 당신 자꾸 무시하는 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 다음 아내가 한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자꾸 낮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에 뭔가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진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만두고 싶다. 사위라는 자리도 처가라는 관계도, 아니 어쩌면 이 모든 것을. 하지만 그 순간 아내가 제 오른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버티자. 그 짧은 말.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내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버티겠습니다. 반드시. 그 이후로 저는 아무에게도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을 이기겠다는 생각도 버렸습니다. 그냥 살기로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제 자리에서 묵묵히. 회사에서 저는 점점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생산 공정 개선 프로젝트에서 작은 성과를 냈습니다. 재고 낭비를 줄이는 시스템을 제안했더니 회사 전체에 적용됐습니다. 팀장이 됐고 다시 차장이 됐습니다. 월급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장인어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스마트 공장 시스템, 공장 생산 라인 전체를 자동화하고 데이터로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제 이름이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부담이 컸습니다. 규모도 컸고 예산도 컸고 실패하면 돌아올 책임도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었습니다. 협력업체와 수십 번 회의를 했습니다. 밤새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성공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크게 성공했습니다. 납품처에서 추가 계약을 요청해왔고 다른 업체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 프로젝트 하나가 회사의 새로운 사업축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회사의 스마트 자동화 사업부 담당 임원이 됐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일은 승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도 퇴근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오늘 발령 났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저는 말했습니다. 임원. 아내가 잠시 눈을 크게 뜨더니 말없이 안겼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 조용히 둘이서 고깃집에
고깃집에 갔습니다.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때 그 차 안에서 버티자고 했던 거 기억나? 응. 아내가 웃었습니다. 잘 버텼다.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버텼지. 그 무렵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사업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건설 경기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분양이 잘 안 됐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쌓였습니다. 대출이자가 눌러왔습니다. 장인어른은 20여 년 넘게 중소건설업을 해오셨던 분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꽤 넉넉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결국 장인어른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아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집에서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자.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말했습니다. 응.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장인어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조심스러운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시간 좀 되냐?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뵐게요. 장인어른 댁을 찾아갔습니다.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넓고 깔끔하던 거실이 조금 낡아 보였습니다. 장인어른은 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이셨습니다. 흰 머리가 많이 늘었고 등이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차를 내오셨고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장인어른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어른이 잠깐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도움받을 수 있을까? 그 말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알았습니다. 20년 넘게 사업을 해온 분이 사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상견례 날에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월급 300이면 우리 딸 먹여 살리겠어요? 명절마다 반복되던 그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부족하네. 급이 안 맞아. 그 말들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꺼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은 이길 수 있을 때 이기지 않는 순간이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공장 자동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공장 시스템 저희가 맡아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장인어른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대표님?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사업부 담당 임원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장모님이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언가를 다시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전에 말이 심했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잠깐 멈추었다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말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장인어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차 한 잔을 더 마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아니었습니다. 아까 올 때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속 시원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원했을까요? 이기긴 했습니다.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허전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이제 편해. 그게 진짜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기는 것이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가 무너지는 것이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들고 다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후 장인어른과 저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많은 말을 나누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명절에 처가에 가면 장인어른이 먼저 술을 따라주셨습니다. 고생 많았지. 그 한마디가 그 어떤 긴 사과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월급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위로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으로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묵묵히 우리 자리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사람의 진짜 무게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결국 언젠가는 세상이 알아봅니다.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방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쌓은 것은 반드시 어딘가에 남습니다. 저는 가끔 그날 상견례 자리를 떠올립니다. 숟가락을 내려놓던 그 소리, 얼어붙던 그 공기, 종이 위에 쓰여있던 차가운 숫자들,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수석에서 울던 아내의 옆얼굴, 그 모든 것이 결국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디딤돌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견례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화를 내셨겠습니까? 자리를 박차고 나오셨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조용히 숟가락을 들고 식사를 계속하셨겠습니까? 어떤 선택이든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참은 것이 패배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 침묵이 가장 긴 대답이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긴 시간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작아지는 순간을 겪습니다. 그 순간이 오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작아 보이는 그 자리가 사실은 가장 단단해지는 자리라는 것을.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